아스트롤라베라고 해가지고 톱니바퀴 장치를 이용한 계산기를 만든 거예요. 다른 바퀴의 눈금이 가르치는 위치에 적혀있는 숫자가 답이 된다. 아니 저걸 할 바에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절로 나거든요. 아무리 뭐 항해를 조금 했던 곳이라고 해도 그때 타는 배라는 게 우리가 뭐 영화 캐리비안 해적 같은 데서 볼 법한 네네. 나무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나무배를 타고 다른 대륙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게 가능한가요? 충분히 튼튼합니까? 별로 안 튼튼하죠. 네. 그리고 상당히 힘듭니다. 영화에서는 풍랑을 맞으면 주인공은 항상 뭐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상한 섬 같은 데 떠밀려가죠. 그렇죠. 예.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뭐 그런 대양 항해를 할 때는 중간에서 한번 풍랑을 만나면 살아남기 힘들죠. 배 자체가 어떻게든 버텨준다라고 하더라도 네.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네. 우리가 정말로 그쪽으로 얼마나 가고 있느냐. 아, 그러니까. 그런 거 알기가 힘든 그걸 거죠. 어떻게 알아? 네. 그 넓은 바다에서. 예를 들어서 네. 지금 하루 종일 떠밀려 온 것 같은데 네. 도대체 얼마나 간 걸까? 그렇죠. 지금 네. 목적지에 이 정도면 다 도착하는 걸까 마는 걸까? 네. 지금 내가 있는 바다에 망망대해 나가보면 동서남북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것도 안 보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럼 나침반을 보면 북쪽이 어디고 동쪽이 어딘지는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정작 여기가 어딘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 네. 뭐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고 네. 가장 또 많이 활용되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별을 보고 위치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북극성 같은 거 찾아서 기본 원리는 뭐냐면 네.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 지구에서 내가 올려다보는 쪽 방향으로 쭉 뻗어나간 우주에 떠있는 별들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아니라 딴 위치에 가면 예를 들어서 뭐 남극 같은 곳에 가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 말고 전혀 다른 지구의 딴 위치에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 방향에 멀리 떠있는 하늘의 별들이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내가 볼 때의 하늘의 별들하고 전혀 다른 별들이 보이겠죠. 그렇죠.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남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때의 별 그림이 지금 보이고 있느냐를 보고 내 위치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북극성 같은 경우에 북극성 같은 경우에 북극에 가가지고 하늘 딱 올려다 보면서 북극성을 보면 거의 하늘의 정중앙에 내 머리 꼭대기 그쪽에 북극성이 딱 박혀 있습니다. 북극성 위치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 북이 한 37도, 38도 되는 그 정도 위치에서 보면 그거보다 좀 내려온 위치에서 북극성이 보이죠. 그러다가 쭉 내려가지고 거의 한 적도 부근 열대지방에 가면 북극성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북극성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나 내려와 있는지를 가늠할 정도의 기술은 됐다. 가늠할 정도의 기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정밀 측정을 하면 대충 수 킬로미터 단위 정도까지 진짜요? 남북으로 요즘 기술로는 수 킬로미터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 기술로도 수 킬로미터도 대단한데? 그거를 정밀하게 측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남북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와 있는지 어느 위치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런 거를 조직적으로 편리하게 계산하기 위해 계산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유용했던 방법으로 표를 쭉 만들어 놓는 방식도 많이 썼습니다. 어떤 표요? 1 곱하기 2는 2 곱하기 3은 6 이런 식으로 그런 항해에서 할 만한 계산 있잖아요. 그걸 쫙 책으로 한 걸 아예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별 보고 위치 계산해야 될 때가 되면 그 책을 찾는 거죠. 그런 방법도 많이 썼고 조금 더 뛰어난 방법으로는 아스트롤라베라고 해가지고 톱니바퀴 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톱니바퀴를 예를 들어서 뭐 손잡이를 3바퀴 돌리면 그 톱니바퀴가 정교하게 맞아 돌아가가지고 그 3바퀴를 돌아갔을 때 다른 바퀴의 눈금이 가르치는 위치에 적혀있는 숫자가 답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원시적인 그 톱니바퀴 장치를 이용한 계산기를 만든 거예요. 요즘 사람들 아스트롤라베 보여주면서 뭐 얘기해도 그거 쓰기 힘듭니다. 그 나름대로 그런 이상한 규칙. 그거 보다 보면 진짜 딱 바로 생각이 나는 게 아니 저걸 할 바에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절로 나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계산하는 걸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스트롤라베 그런 거를 이렇게 톱니바퀴 돌려가면서 계산하는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아스트롤라베를 굉장히 많이 발달시켰던 사람들이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 아스트롤라베 같은 장치, 아라비아인들이 개발한 항해 기술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면서 나중에 유럽 사람들이 신항로 개척 시대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항해술의 가장 좀
그 결정적인 혁신을 가져온 발명품이라고 한다면 뭐 나침반일까요 아무래도? 나침반 크고요. 네. 나침반 굉장히 크고요. 그것도 좀 묘한 거예요. 자석이라든가 나침반 관련 이런 기술을 네. 굉장히 초창기에 빨리 개발한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에 한국인들도 나침반을 도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초기에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들 분이 계십니다. 보통 이제 중국에서는 나침반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마찬가지지만 네. 나침반을 가지고 항해보다는 무슨 용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을까요? 이 용도로 나침반을 엄청 애용했습니다. 뭐 묘지. 맞습니다. 조선시대에 사람들 항해할 일도 별로 없을 텐데 네. 나침반을 엄청나게 많이 쓴 이유가 네. 명당자리 찾는데. 역시. 방향을 보면서 뭐 어디에 무슨 좌청령이 있고 우베코가 있어야 명당이라고 옛날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맥 잡는 참처럼. 그런 용도로 나침반을 엄청 썼어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기술의 관점으로 보면 약간 실용성은 떨어지는 그러네요. 용도로 기술이 빨리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흘러가서 아라비아인들이나 유럽인들에게 흘러갔을 때는 항해하는 용도로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대한 부를 거두어들이는 용도로 굉장히 가장 실용적으로 잘 활용했네요. 네.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유럽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뭐 아프리카도 가고 미국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특히 뭐 영국 사람들은 배 타고 나중에 미국을 개척하기도 하고 그러면 대항해 시대, 신항로 개척 시대가 바꿔놓은 변화 중에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좀 뭐랄까요? 흥미로운 변화가 있다면 흥미로운 변화. 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들어온 다음에 전쟁 같은 걸 많이 일으켰죠. 정복을 하려고. 그럼요. 네. 그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고 네. 유럽하고 아시아는 한 덩어리로 그래도 교류가 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네. 아프리카, 아메리카는 네. 사실은 빙하기 이후에 교류가 거의 단절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아, 유럽 요 덩어리에 살던 사람들이 넘어오게 되니까 네, 특히 무슨 천연두 이것 때문에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사망했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이제 확인된 사실인데 오케이. 예. 요거는 사실은 아직까지 학계의 정서로 자리 잡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없어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살던 지역, 농토로 개척한 지역, 사람들이 다니던 지역이 다 없어지고 그 지역이 무성한 숲으로 다 뒤덮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급감했기 때문에 갑자기 아메리카에 너무나 많은 식물들이 아주 번창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식물들이 번창을 하면 식물들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광합성을 하겠죠. 그렇죠.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산화탄소가 너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일시적으로 서늘해져. 온실효과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17세기경에 전 세계적으로 추위라든가 가뭄이라든가 기상이변에 시달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7세기 조선 현종 때쯤입니다. 그때 엄청난 기근이 발생해가지고 가뭄 그리고 기상의 안 좋음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망했어요. 농사가 너무 안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요. 이 원인으로 아메리카의 인구가 급감하는 바람에 식물이 너무 많아져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게 아니겠느냐 주장하시는 분 꽤 계십니다. 꽤 계신다라기보다는 일부 계십니다. 이분은 되게 이거 믿고 계세요. 당당하게 주장하시면 뭐 논문에도 실렸고.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어쨌든 그 원인을 쫓아가다 보면 항해술에서 또 비롯된 거네요. 지구 위의 기후 변화를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기후 변화와 반대 방향의 기후 변화가 이 신항로 개척 시대에 한번 일어난 적이 있는데 어쩌면 그 원인 자체가 신항로 개척 때문인지도 모른다라는 학설을 이 정설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학설 주장하시는 분이 지금 계시고 맞을까 틀릴까 학자들이 요즘 좀 검토하는 중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읽은 걸리버 여행기도 그렇습니다. 요 신항로 개척 시대 때 나온 작품인가요? 신항로 개척 시대 거의 말기 내지는 신항로 개척 시대가 끝난 직후쯤에 나온 소설이라고 볼 수 있죠. 신항로 개척 시대 이런 거 한바탕 이렇게 좀 지나간 다음에 약간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을 좀 풍자하는 느낌으로. 풍자? 왜냐면 신항로 개척 시대에 유럽 사람들이 온갖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아메리카에 가가지고 진짜 큰 들소를 봤는데 진짜 들소가 크기가 진짜 유럽에서 보는 소 크기 한 40배쯤 되는 것 같더라. 뭐 이런 보통 또 아저씨들이 어디 멀리 갔다 오시면 이런 말씀 잘 하십니다. 걸리버 여행기 보면 뭐 거인국, 소인국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아무리 그래서 덩치 큰 사람들 사는 나라 있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인국이 있었겠습니까? 그만 좀 떠벌떠벌거려라. 네, 그런 느낌을 담아가지고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네. 정치 풍자적인 내용이 굉장히 예리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가상의 나라를 배경으로 어른이 읽는 책이네. 완전 어른이 읽어도 적당한 책이고요. 거기 보면 뭐 나라 다니는 뭐 섬이 있는 나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말들이 사람보다 똑똑하고 사람이 말보다 뭐 멍청한 나라. 맞아. 소인국 거인국은 일부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나라도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어릴 때 동화 버전으로 보시고 잊으신 분들은 지금쯤 해가지고 뭐 교양 삼아 완역판 완전판 버전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의외로 지금도 적용될 만한 정치 풍자 이야기 이런 것들이 꽤 있어서 재밌게 상당히 남는 게 있는 책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곽재식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